네, 안녕하세요.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저와 함께 25년도 개념 정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일주일에 끝내는 CS 리더십 관리사 개념서와 모의고사 15회가 2016년도 정식 출간한 이후로, 물론 그 전에 2년간 제가 그 다음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카페에서 책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2016년도에 책을 출간하고 나서 현재까지 20만 명의 수험생들이 저희 연구소 책으로 공부하고 많은 분들이 합격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올해부터요, 검정 기준과 내용이 변경이 되었어요. 자,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면, 기존의 90문제가 총 75문제로 줄었습니다. 즉, 각 파트마다 30문제가 25문제로 줄었고요. 그와 함께 시험 시간도 75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험 입실 시간은 10시 반, 기존 동일하고요. 그리고 합격 점수도 60점, 기존과 동일합니다. CS 리더십 관리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과락 40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파트당 여러분이 40점을 넘기지 못하면 평균이 내가 60점이 넘어도 불합격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저와 함께 하는 무료 인강은요, 제가 개념서에 있는 책의 전체 내용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만을 제가 콕콕 집어서 아주 상세하게 강의하는 무료 인강입니다. 책의 전체 내용을 그냥 대충 강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자, 먼저 이제 1장, 자, 고객 만족 관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객 만족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정의한 고객 만족, 물론 이제 고객 만족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이 뭐 고객 만족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시험에 출제된 그 대표적인 그런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CS 리더십 관리사는 학자를 묻는 시험이 보통 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회차마다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자를 묻는 질문에서 바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자, 먼저 굿맨이라는 학자는 고객 만족이란 비즈니스와 기대에, 누구 기대에? 고객이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련의 결과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 결과로서 재구입이 이루어지고, 그럼 이 결과가 재구입이 이루어지려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고객 기대에 당연히 부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대 대비 뭐예요? 성과, 결과가 더 높아야, 만족해야 재구입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재구입이 이루어지면 어때? 이게 또한 재방문으로 또 연결이 되고, 또는 어때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전을 전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과 고객 간의 장기적인 그런 만족의 장기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어때요? 고객의 신뢰감은 쌓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를 우리가 고객 만족이라고 한다라고 굿맨은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코틀러. 여기서는 이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되어서 재구입, 가로넣기로 해가지고요. 되게 좀 지엽적이죠. 뭐 상품의 결과로서 상품 서비스에 뭐가 이루어지고, 했을 때 바로 이 재구입이다. 가로넣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코틀러는 만족이란 사람들의 기대치와 그 제품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뭐와 비교해 성능과 비교해 나타나는 뭐라고요? 즐거움이나 실망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전체의 이러한 지문을 좀 외우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좀 키워드만 쏙쏙 뽑아서 외우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틀러는 이제 고객 만족을 궁극적으로 비교해서 나타나는 즐거움, 네, 그리고 실망감, 네, 만족, 이것도 즐거움이라는 거는 만족인 거죠. 그리고 실망감이라는 거는 불만인 거죠. 예, 뭐와 비교해서? 성능, 예, 성능과 비교해서. 다음 이제 올리버는 만족은 소비자의 성취 반응으로 정의한다. 자, 성취 반응. 시험에서 이 지문이 매우 출제가 잘 돼요. 이렇게 괄호 넣기로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만족은 소비자의 땡땡으로 누가 정의한 겁니까?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왜 만족은 소비자의 이 성취 반응이라고 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비를 하는 거는요. 어때요?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욕망을 채운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뭐냐면 내가 성취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버는 사람들의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특성과 그 자체가 제공하는 즉 소비자의 욕구 충족 이행 수준, 욕구를 충족했느냐, 그 소비가 그 고객의 욕구를 충족을 했느냐, 충족을 하지 않았느냐. 만약 충족을 했다면 이게 충족했다면 이게 뭐예요? 네, 성취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리버는 그래서 충족 이행 수준에 관한 소비자의 판단을 고객 만족이라고 했다. 다음 앤더슨은 고객의 포괄적인 감정을 어떤 감정? 네, 포괄적인 감정이래요. 포괄적인 감정을 프로세스로 하여 고객 만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감정이라는 거는 어떤 감정? 만족이 될 수도 있고요. 불만족. 즉 만족과 불만족이 다 이 포괄적인 감정이다. 이 만족과 불만족은 우리 뒤에 하겠지만 여러분들 서비스를 이용할 때 MOT, 접점이 있겠죠? 네, 접점.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전후에 모든 과정에서의 느끼는 이 만족과 불만족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개의 접점이 있다고 쳤을 때 내가 10개의 접점에서 8개가 좋았는데 2개가 별로였어. 자, 그랬을 때 고객은 만족이라고 할까?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고객은 어때요? 불만족한 이 2개를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객은 불만족을 느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만족이라는 거는 어느 한 접점에서 느끼는 감정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전 접점에서 느끼는 고객의 포괄적인 감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자 웨스트브룩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러한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경험하는 무슨 감정?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감정을 고객 만족과 불만족으로 구별하여 설명한 게 바로 이 고객 만족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 만족에 대한 정의를 보면 대부분 어때요? 뭐 즐거움, 실망감, 감정적인 거죠. 그리고 만족과 불만족, 그리고 호의적, 비호의적. 주로 이제 좀 감정적인 부분에 좀 뭐라 그럴까 많이 정의를 했습니다.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주로 이제 학자들이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에 고객 만족을 많이 정의했다라는 거는 고객 만족이라는 건 뭐예요? 되게 주관적이다. 되게 주관적이고 뭐예요? 추상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신뢰감도 주관적인 거죠. 즐거움, 실망감도 개개인에 대한 되게 주관적인 거죠. 또한 만족, 불만족도 주관적인 성과라는 거죠. 그리고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네, 이런 감정 같은 것도 어때요? 되게 주관적이죠. 그리고 좀 추상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고객 만족,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키워드. 자,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키워드를 시험에 좀 자주 언급되었던 지문으로 해서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기대에 대한 결과로서 뭐가 이루어져요? 제곱이 이루어지고 신뢰감이 형성되는 상태는 굿맨. 그다음 코틀러는 뭐죠? 성능과 비교해 나타나는 즐거움이나 실망감. 그냥 즐거움이나 실망감이 나오면 그냥 코틀러구나. 그다음 올리버는 성취 반응. 성취 반응. 이 성취 반응은 뭐예요? 욕구를 충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충족을 했다면 성취. 그죠? 성취가 된 거고, 충족을 못했다면 성취가 되지 못한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욕구 충족을 성취 반응이라고 올리버는 보았고요. 다음 앤더슨은 포괄적인 감정을 고객 만족이라고 했고, 다음 웨스트브룩은 어때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감정을 고객 만족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좀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공부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객 만족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그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먼저 우리나라의 70년, 80년, 90년대 이 서비스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70년대를 보면 어때요? 되게 이제 좀 배고픔의 시절이었죠. 아마 70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좀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60년대, 50년대 그 뭐라 그럴까 보릿고개 그 시기를 넘고 70년대 와서 이제 경제 성장을 좀 뭐라 그럴까 스타트하는 그런 시기가 70년대인데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때요? 북한보다 더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70년대에 힘든 시기였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제대로 뭐 공장이라고 하는 공장은 거의 없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제조업 중심의 제조업 중심의 성장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70년대부터 이제 경제 계획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70년, 80년, 90년대 우리나라 서비스의 좀 흐름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겠죠. 이제 60년대에 50년대 이 베이비붐 세대를 지나서 이제 70년대에 옵니다. 그리고 60년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때요? 북한보다 더 못 사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0년대는 얼마나 못 살던 시기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해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때요?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좀 성장해 오고 있는데 자, 그럼 70년대를 보면 70년대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요 제대로 된 공장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이 어때요? 간의 수공업 정도죠. 간의 수공업 정도의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요? 대량 생산이 힘들겠죠. 대량 생산이 힘들어요. 근데 인구는 어때요? 막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어때요?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시대에는 고객이라는 말이 없었겠죠. 근데 고객은 하나의 봉이었어요. 자, 봉이라는 거는 누가?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고객보다 위에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80년대 넘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80년대로 넘어오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정말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80년대죠. 80년대예요. 또 기업들의 수출도 많이 또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 이 시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뭐 12%, 뭐 16%
아마 제가 알기로는 17%인가 아마 고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률을 이루었던 시기가 바로 이 80년대의 시기였던 거죠. 80년대 시기였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다 어디에 투자했냐? 바로 이 R&D에 투자했다라는 거죠. 즉 기술 혁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 80년대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어때요? 상향 평준화를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가전, 전자 제품들이 엄청난 기술 혁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대량 생산이 또한 가능해지죠. 많은 공장, 제조 공장들이 건설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점이 바로 이 8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서 바로 뭐예요? 소비자라는 용어가 바로 이 80년대에 나타나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80년대 소비자라는 용어가 등장이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자, 이렇게 시대가 흘러서 90년대로 넘어옵니다. 자, 90년대로 넘어오는데, 자, 90년대는 이제는 뭐냐면 80년대 어때요?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는 건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증가되면 멈추게 되는 시기가 오죠. 예, 이걸 우리가 이제 성숙기라고 하죠. 성숙기. 경제 성숙기. 즉 경제가 어때요? 포화기에 온 거죠. 포화기. 당연히 어때요? 경제가 이 성숙기에는 기업 간의 뭐예요? 경쟁이 어때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제로섬 게임이 이 시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야, 이렇게 이제 기업의 성장이 멈췄는데 이제는 만약에 80년대는 그 기업의 경쟁력은 뭐였냐면 바로 기술이었어요. 기술력이었어요. 누가 얼마나 좋은 제품, 기술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하느냐가 바로 80년대 그 기업의 기술력이었다면, 근데 이 기술력은 80년대에 와서 상향 평준화가 됐죠. 자, 그럼 90년대에는 도대체 뭘로 우리 기업을 성장시킬 것이냐, 무엇으로 이 위기를 넘어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다가 나온 게 바로 뭐죠? 90년대에 서비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자, 우리나라 최초로 어떤 서비스? 네, AS 서비스가 어디에서 나오죠? 네, 삼성에서 나옵니다. 삼성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백색가전 하면 대부분 삼성전자를 많이 뽑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LG전자였어요. 백색가전은 LG전자, 즉 골드스타, 네, 골드스타가 LG전자로 바뀌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 LG전자가 거의 내수를 장악하고 있는 시점이죠. 네, 내수를 거의 장악했는데 후발주자로 어때요? 삼성도 우리도 한번 백색 가전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그 후발주자로 삼성이 나온 거예요. 근데 후발주다 보니까 LG를 뭔가 앞설 수 있는, 따라 넘을 수 있는 뭔가 경쟁 우위 차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AS 서비스였다라는 거죠. 뭐 AS, 뭐 3년 무상 서비스, 뭐 5년 무상 서비스, 뭐 지금 제가 홈쇼핑을 보니까 뭐 10년, 뭐 15년 AS 서비스도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어때요? 그 전자제품이라는 거는 사용하면 언젠가는 고장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때? 그때는 고장이 나면 돈을 내고 고쳐야 돼요. 아마 그 70년대나 60년대에 5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면 그 집 앞에 있는 뭐라 그래? 전파상? 네, 전파상 같은 데 가서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파상에 있는 사장님이 웬만한 전자제품은 다 뚝딱뚝딱 고쳤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쉽지가 않죠. 지금은 이제 전문 AS 센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 기술이 복잡하게
네, 얻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래서 삼성이 이러한 그 경쟁 우위로 내세운 게 바로 이 AS 서비스, 즉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딱 서비스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LG보다는 삼성을 많이 해요. 삼성이 너무 서비스가 좋아서 삼성에서 제품을 구입을 해요. 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좀 앞지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 그래서 뭐 우리 국내 두 기업이 경쟁을 하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90년대에 이렇게 서비스가 경제 우위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시기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0년, 80년, 90년대 나오고 또 90년대에 또 기업의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90년대 고객 만족이죠. 바로 이 고객 만족이 등장하는 시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 만족이 왜 등장을 했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자, 먼저 크게 이제 네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서비스 부분이 어때요? 이제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이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부터 어때요? 이제 서비스가 강조가 되면서 또한 어때요? 서비스 부분이 또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제품 자체 가치보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품을 구입을 할 때 뭘 본다라는 거죠? 이 서비스 부분의 비중을 보고 제품을 구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용이 편리한지, 디자인이 좋은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혜택 같은 거죠. 또 혜택 같은 것들, 또는 배달이 되는지, 배달 서비스가 되는지, 또는 뭐 사용 설명 같은 거, 직원들이 뭐 사용 설명을 잘 해주는지, 네, 이러한 서비스 부분이 증가하기 시작되었다. 즉, 제품이 주예요. 제품이 주입니다. 주. 근데 여기에 뭐가요? 서비스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구입을 할 때 제품만 보고 구입을 하기보다는 서비스 부분도 어떤 서비스가 더 좋은지까지 보고 구입을 한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제품이 주라는 거. 그다음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이 또한 증대로 인해서 바로 이 고객 만족 관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자, 어떻게 보면 보세요. 90년대부터 서비스가 등장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옵니다. 근데 서비스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죠, 여러분? 무형성이잖아요. 무형성. 근데 무형성은 뭐죠? 쉽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형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기업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때요? 신뢰하지 않죠. 믿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즉, 뭐 사회 공헌 활동이라던가, 뭐 환경 보호 활동이라던가, 그죠? 기업의 그 책무,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책무, 기업의 사회적인 책무,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이것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 기업의 또 제품을 구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소비자의 그런 의식도 향상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어때요? 당연히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편으로 바로 이 고객 만족 관리가 등장이 되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무차별화, 동질화, 즉 제품의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품의 상향 평준화로 인해서 제품의 차별화가 없어졌죠. 무차별화되었죠. 그리고 동질화되었어요. 네. 자,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예요? 차별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객 만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져. 기억해 두세요. 없어져요. 시험에서 이게 말바꾸기로 출제가 되는데 뭐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서 뭐 차이가 뭐 넓어져서 뭐 이렇게 시험에 말바꾸기로 출제가 돼요. 차이가 없어진 거죠. 차이가 없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동질화 되었다는 거죠. 동질화. 또는 시험에서 이게 우를 빼버리고 뭐 차별화 및 동질화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음 4번 서비스 비중이 증대가 되었다. 즉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객들이 그 제품을 구입을 할 때 뭐를 본다는 거죠? 구매자의 분위기라던가 판매원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비중.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서비스 부분이 증가가 되고 여기도 서비스 비중이 증가가 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죠? 라고 좀 공부하다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는요. 서비스 부분이 증가가 되었다는 거는 제품에 따라오는 부가적 서비스예요. 부가적. 그러니까 부가적인 서비스가 증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제품인 거고 부가 서비스예요. 근데 이 서비스 비중이 증가되었다는 건 어때요? 순수. 우리가 말하는 순수 서비스죠. 순수 서비스의 비중이 점점 증가되어 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당연히 고객 만족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 만족 관리가 등장되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고객 만족이 기업에 있어서 필요하느냐라는 그 필요성을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보면 고객 만족 경영, 고객 만족 관리는 기업의 선택 조건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생존 경쟁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번에 보시면 고객 만족과 수익, 기업 수익 간의 그런 상관관계는 이거는 뭐 당연히 고객 만족이 높으면 수익은 증가한다라는 여러 논문들이 많이 제시가 됐죠. 이러한 상관관계는 고객 만족과 고객 애호도의 함수 관계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고객 만족이 증가하면 어때요? 고객에 대한 충성도, 고객 충성도도 같이 높아지더라. 이건 이미 이제 많은 그런 논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 구조는 단순한 매체 광고보다 더 효과적이더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객 만족의 결과가 어때요? 이제 충성 고객화가 되는 거잖아요. 충성 고객, 신뢰감이 쌓여서 이 충성 고객, 즉 로열티를 갖는 고객이 되는데 충성 고객의 특징이 뭐죠? 구전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야, 이 상품, 이 서비스 너무 좋아. 한번 사용해 봐. 라고 어때요? 이 구전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러한 구전 활동은 오히려 단순한 매체 광고보다 효과가 더 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고객들이 더 많은 구전을 해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한 단기적인 거래 비용은 증가하나 기억해 두세요. 단기적인 거래 비용은 증가해요. 근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감소한다라는 거죠. 이게 시험에서는 말바꾸기로 출제가 돼요. 바꿔가지고. 네, 그래서 정확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왜 단기적인 거래 비용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우리가 고객 만족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맨입으로 하나요? 아니죠. 돈이 들어갑니다.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죠. 홍보, 광고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반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내부 마케팅, 외부 마케팅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한번 이게 쌓아놓으면 어때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감소가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업이익을 발생시키죠. 우리가 고객 만족 관리를 하는 이유, 고객 만족 경영을 하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당연히 어때요? 고정 고객층의 이탈 방지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 그다음 신규 고객 창출 비용이 기존 고객 유지 비용이 몇 배가 되는데요? 4배가 더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한 번 고객이 우리 기업에 딱 안착하면 어때요? 최대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상품과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때요? 장기적인 관계로 끌고 가는 게 가장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때요? 네, 고객 만족이 기업에서는 필요하더라. 자, 6번째 보면 당연히 제품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이탈로 이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어때요? 기업에게 부정적 이미지죠. 부정적 이미지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제품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고객 이탈로 이어지지만 기업 이미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되었는데 당연히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불만족한 90%는 만약에 불만족한 90%는 기업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경우에 어때요? 높은 재거래율을 보인다라는 거. 자, 여기 보시면 높은 재거래율이지 100% 재거래율은 아니에요. 예전에 시험에 이게 정말 간혹 출제가 되었어요. 뭐 100% 모두 재거래율을 보인다. 100%는 아니죠. 높은 재거래율을 보인다. 그래서 9번에 보시면 고객의 욕구는 더욱더 어때요? 진화되어 갑니다. 고객의 욕구는 계속해서 높아지죠.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또한 기대 수준도 높아진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대도. 그다음에 고객 불만은 비애호도와 고객 이탈로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기업에서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고객을 잃고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뭐 기업의 추가적인 노력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출제가 되었는데 당연히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처음에 들어간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기업에 더 많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할까 말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때요? 처음부터 이런 기업의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주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방편이 뭐다? 네, 고객 만족 관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객 만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만족 3요소와 고객 만족 결정 요소가 있는데요. 자, 먼저 고객 만족 3요소.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눈에 보여지는 뭐 물리적인 시설, 장비, 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좀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시스템, 프로세스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고, 휴먼웨어는 말 그대로 돼요. 종업원, 네, 태도라고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게 이렇게 출제가 돼요. 뭐 고객 만족 참여서에서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것은, 뭐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책은 보니 이거는 사례형으로 출제가 돼요. 사례형. 근데 충분히 이 사례형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상품 구비, 백화점의 다양한 상품 구비, 이게 좀 많이 언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상품 구비는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하드웨어적인 요소잖아요. 그쵸? 하드웨어적인 요소. 그다음에 기업의 이미지, 그다음 브랜드 파워, 뭐 주차 시설, 이런 부분들이 하드웨어 속한다. 특히 많이 좀 우리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게,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파워가 왜 이게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요? 소프트웨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하드웨어는 자, 소프트웨어는 아까 핵심 요소라고 그랬죠. 기업의. 근데 하드웨어는 부가적인 요소예요. 즉 간접적인 요소예요. 이 간접적인 요소에 바로 이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파워가 부가적인 요소, 즉 간접적 요소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히 다양한 상품 구비 사례형에서 시험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다는 거. 그 다음 소프트웨어는 이제 시스템, 프로세스적인 거를 의미를 하죠. 그리고 핵심 상품, 기업의 핵심 요소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기업의 상품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드웨어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소프트웨어는 아까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요소라고 그랬죠. 핵심 상품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기업의 상품은 바로 이 소프트웨어에 들어간다. 소프트웨어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뭐 프로그램, 절차, 뭐 해피콜, 부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여기 보시면 뭐 시험에서 사례형으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것을 라고 출제가 되었을 때 이 서비스 절차가 시험에서 자주 언급이 되었어요. 서비스 절차 또는 뭐 고객이 주문 절차를, 그러니까 주문 절차죠. 주문 절차도 이 서비스 절차인 거죠. 주문 절차. 뭐 주문 절차 처리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거는 뭐에 속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소프트웨어 요소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휴먼웨어는 당연히 이제 종업원의 뭐 태도나 또는 특히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특히 헷갈리는 부분이 조직 문화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조직 문화도 이 휴먼웨어에 속한다.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 조직 문화는 이 휴먼웨어에 해당이 된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객 만족 결정 요소 5가지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고객 만족 결정 요소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5가지 차원을 모두 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의미까지도 파악해 두셔야 돼요. 뭐 시험에 고객 만족 결정 요소 중 뭐 다른 고객과 비교하여 또는 직원에게 뭐 공평한 서비스를 받았는가의 정도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출제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하나 보면, 자, 먼저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요소를 보면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죠. 제품과 서비스. 이게 다 좋아도 제품과 서비스, 이게 핵심 요소죠. 어떻게 보면 핵심 요소인데, 제품과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면 그 고객 만족은 끝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 제품의 뭐 가격, 비싼지 낮은지, 뭐 가격이 낮은데 좋은 거, 뭐 가성비 이런 것들, 그죠? 가격이 낮은데 뭐 품질은 좋아, 가성비 같은 거. 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 개인적인 친분이라는 거는 그죠? 그 제품을 판매하는 세일즈맨과의 친분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고객화 수준, 즉 나에게 맞는 제품을 잘 판매를 해줬는지,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해줬는지, 개인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고객 감정. 네, 아까 우리 고객 만족 정의에서 보면 항상 뭐가 나왔죠? 즐거움, 뭐 실망감, 뭐 감정 상태, 감정이 나왔잖아요. 감정. 이 고객의 감정은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라는 건 되게 눈에 보이는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거라면 고객 감정은 어때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거죠. 네, 이런 것들도 고객 만족을 결정을 한다. 다음 서비스 기윈, 기윈. 뭐 귀속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뭔가 불만족했을 때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좀 찾아서 분석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서비스 기윈이다. 다음 공평성. 자, 여기서 공평성은요, 비교에 의해서 나타나는 공평성이에요. 누구와? 다른 고객과. 만약에 서비스 직원이 나에게 정말 잘 서비스를 해주어도 내 옆에 있는 고객보다 더 못한 서비스를 해준다면 난 어때요? 불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에 의한 공평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구전, 말 그대로 다른 고객이라던가 가족 또는 동료에 의해서도 어때요? 내가 만족했는지 불만족한지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객 만족 관리까지 개념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